안녕하세요. 들어서 세계 속으로입니다. 오늘은 어느 때보다 흥미로운 사연이 들어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항상 건강하시고 저희 사연을 통해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합니다. 평양 시내 한 건물에 모인 100여 명의 소녀들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 하는 표정으로 긴장한 모습이었다. 오늘은 북한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한 마지막 관문, 기쁨조 선발 최종 테스트가 진행되는 날이었다. 한 관리원이 소리쳤다. 모두 상의를 탈의하라. 소녀들은 주춤거리다 서서히 옷을 벗기 시작했다. 북한에서 기쁨조에 선발되는 것은 큰 영광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몇 년 사이 선발 기준이 많이 달라졌기 때문이다. 너 그리고 너 탈락. 관리원은 가늘게 생긴 소녀들을 하나둘 제외시켰다. 이제 북한에서는 가슴 등 몸매가 관건이 되었던 것이다. 통통하고 수수한 이미지가 아닌 글래머러스한 몸매를 지닌 이들만이 기쁨조가 될 수 있었다. 후보 92번 사이즈를 재겠나. 관리원이 줄자를 들고 다가왔다. 숨을 크게 모은 소녀는 양가슴을 조였다 폈다를 반복하며 부푼 가슴을 과시했다. 북한에서는 최근 가슴 확대 수술을 하는 여성들이 급증했다. 큰 가슴 사이즈는 기쁨조 지망생들의 꿈을 실현시켜줄 열쇠가 되고 있었다. 관리원이 시큰둥한 표정으로 수치를 기록했다. 충분한 사이즈가 아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13살 난 소녀는 등줄기에 식은땀을 흘리며 안절부절 못했다. 언젠가 자신도 그 자리에 설 것이기 때문이다. 관리원의 차가운 시선을 피해 발걸음을 돌린 소녀들은 한숨과 함께 고개를 떨궜다. 기쁨조에 탈락한 이들의 표정에는 실망과 좌절, 그리고 상처가 머물러 있었다. 내가 모자라는 게 있었나 봐. 가슴이 작으면 안 되는 거구나. 소녀들은 서로를 티아로 피하며 체념한 듯 중얼거렸다. 젊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경쟁과 도태에 내몰린 현실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편 합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소녀들은 기쁨의 환호성을 지르며 서로를 축하했다. 그들의 얼굴에는 밝은 미래와 기대가 피어올랐다. 하지만 이내 그 모습은 사라지고 경계하는 시선으로 바뀌었다. 서로가 서로의 라이벌이 되는 순간이었기 때문이다. 우린 이제 가족이 아니야. 너나 나나 최고가 되기 위해 경쟁해야 해. 그래, 알고 있어. 지기 싫으면 최선을 다해야지. 이제 소녀들 사이에는 경쟁의식만이 맴돌았다. 북한 최고의 가수가 되기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불사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들의 얼굴은 좀처럼 웃음기를 잃지 않았다. 비극적인 일상이 소녀들을 에워쌌다. 어린 나이에도 가혹한 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들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누구보다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아 기쁨조가 되는 길 외에는 살아갈 방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북한에서 젊은 소녀들의 미래는 애초에 제한되어 있었다. 수많은 제약과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타고난 재능만으로는 부족했다. 외모 지상주의가 팽배한 현실의 소녀들은 몸매 가꾸기에 혈안이 되어 있었다. 큰 키와 매력적인 몸매, 그것이 곧 성공의 지름길이었기에 북한 사회에 만연한 외모 지상주의는 소녀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었다. 키가 크고 볼륨감 있는 몸매를 갖추지 못한 이들은 출중한 재능이 있어도 기쁨조에 발을 들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일부 소녀들은 성형수술을 받기 시작했다. 특히 가슴 확대 수술이 인기를 끌면서 평양 일대의 의료기관들이 속속 문을 열기 시작했다. 물론 북한 당국은 이를 은밀히 감시하고 있었지만 이미 소녀들 사이에서는 하나의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다. 가슴이 조금만 더 컸더라면 기쁨조에 합격할 수 있었을 텐데. 내 몸매로는 안 되겠어. 수술이라도 받아야겠어. 거리를 지나는 소녀들 사이에서도 이런 대화를 쉽게 들을 수 있었다. 마치 자연스러운 일상인 것처럼 말이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소녀들이 건전한 미의식을 잃고 외모에만 집착하게 될 것을 두려워했던 것이다. 하지만 대다수 소녀들은 미래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이었다. 내가 기쁨조가 되면 가족들의 생활도 나아질 거야. 그러려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합격해야지. 가난에 시달리는 대다수 북한 주민 가정에서 기쁨조가 되는 것은 여자아이들의 로망이자 꿈이었다. 기쁨조 같은 특혜 계층으로 들어가면 북한에서도 부유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소녀들은 출중한 재능과 매력적인 외모를 갖추기 위해 온갖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부모들 역시 딸이 기쁨조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성형수술비 등을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이는 어린 소녀들에게 지나친 부담이 되고 있었다. 이들 중 일부는 스트레스 과다로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다. 또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도 있었다고 한다. 출중한 재능과 매력을 갖추지 못한 소녀들에게 북한 사회는 캄캄한 미래만이 기다리고 있었던 셈이다. 13살 꼬마 소녀가 번쩍이는 눈빛으로 기쁨조 후보생들을 바라보는 이유도 여기에 있었다. 그들의 모습이 자신의 미래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기 때문이다. 시간이 갈수록 북한 사회 곳곳에서 외모지상주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다. 특히 평양을 중심으로 한 대도시에서 그 움직임이 두드러졌다. 거리를 걷다 보면 캥거루 주머니에서 화장품 가방을 꺼내 거울을 보며 화장하는 젊은 여성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었다. 일부 부유층 여성들은 한국이나 중국 제품으로 값비싼 화장품과 의류를 구입해 입고 다녔다. 값싼 중국 제품이라도 최신 유행을 따르기 위해서였다. 이에 부러운 시선을 보내는 일반 여성들도 있었다. 저렇게 꾸미고 다니면 좋겠다. 우리도 언젠가는. 하지만 북한의 실상은 그들의 소박한 꿈과는 거리가 멀었다. 시장에 나오는 상품 대부분이 낡고 구식이었으며 품귀 현상으로 가격도 굉장히 비쌌다. 당국의 감시와 단속으로 밀수품을 거래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 그래서 일부 여성들은 공장에서 생산되는 로션이나 화장품을 구해다 사용했다. 비누 조각을 가루내어 립스틱을 만들고 곡식가루로 연지를 만드는 등 자구책을 쓰기도 했다. 우리 여자들이 조금만 꾸며도 아름답게 여길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 여자라면 예쁘고 싶은 건 인지상정이지. 대화를 나누는 여성들의 표정에는 부러움과 동경, 그리고 안타까움이 교차했다. 체제 상황이 이렇다 보니 당장의 현실에만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대다수 북한 여성들에게 외모는 하나의 로망이자 탈출구였다. 환상 속 미인이 되어 부와 명예를 누리는 것이 그들의 작은 희망이었던 셈이다. 허나 매력적인 외모를 갖춘 여성들조차 제한된 기회밖에 주어지지 않는 것이 북한의 실상이었다. 북한 당국 역시 선전을 위해 예쁜 여성들을 내세웠지만 그들에겐 제한된 역할만이 주어졌다. 예를 들어 김정은 부자를 수행하는 이른바 궁녀로 불리는 여성들이 대표적이다. 체제를 선전하고 정권 가문의 위험을 빛내는 역할만 수행할 뿐이었다. 정작 현실에서는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의 삶은 열악했다. 가정폭력과 성폭력 등 여성 인권 유린도 만연했다.
때문에 화장품과 성형에 대한 동경은 북한 여성들이 간직한 작은 소망이자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출구였던 것이다. 한편 북한 당국은 외무지상주의 확산에 대해 경계심을 보이고 있었다. 주체사상과 배치되는 자본주의 풍조라는 이유에서였다. 평양 시내에서는 때때로 젊은 여성들을 소지품 검사하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다. 검사 반원들은 주머니에서 화장품 가방을 꺼내 하나하나 점검했다. 남한 제품이 발견되면 그 자리에서 몰수당하고 과태료를 물어야 했다. 이건 자본주의 사상이 스며든 불건전한 물건이야.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 사회도 망가지게 돼. 검사반은 이렇게 외치며 화장품을 압수해갔다. 일부 여성들은 발갛게 상기된 얼굴로 검사에 응하기도 했지만 대다수는 억울한 심정을 숨기지 못했다. 그런 건 외국에서 들여오는 거예요. 화장품만 바르면 왜 자본주의가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일부 자매들이 너무 과하게 하는 게 문제지. 화장을 한다고 해서 다 문제가 되는 건 아니야. 이렇듯 여성들 사이에서는 갑론을 박이 이어졌다. 하지만 당국의 방침을 거스르기란 쉽지 않았다. 이에 일부 여성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화장품을 구했다. 예를 들어 당국의 감시를 피해 남한 제품을 거래하는 사례가 많았다. 품귀 현상으로 몇 년 전 유행한 제품이라도 남한 제품이면 큰 인기를 끌었다. 또 북한에도 화장품을 만드는 지하 공장들이 있었는데 여기에서 만든 화장품도 암암리에 거래됐다. 당국에 들키지 않는 한 구매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에 당국도 눈치를 챘다. 그리고 단속과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여성들의 화장품 갈망은 꺾이지 않았다. 오히려 암시장을 활성화시켰을 뿐이다. 결국 북한 당국은 선전효과를 노리고 화장품과 의상 등에 대한 규제를 약간 풀기로 했다고 한다. TV에서 방영되는 가수들이 화장을 하고 공연하는 모습도 그 한 예라고 볼 수 있다. 그렇게 해서 북한 여성들 사이에 화장품 유통과 사용이 점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다. 평양을 중심으로 부유층이 구입하면 일반 여성들도 그것을 본뜨려 화장품을 구하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젠 북한 거리에서도 조금씩 화장한 여성들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예전 같았으면 생각할 수 없었던 일이다. 변화의 바람이 북한 사회에도 불기 시작한 것이다. 챕터 2 북한 남성의 성풍 속도. 해가 저문 어스리한 시간, 한적한 공터에는 몇몇 남성들의 모습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얼굴을 붉히며 키득거리고 있었다. 이번엔 누구 차례지? 한 남성이 넌지시 물었다. 그러자 다른 한 명이 고개를 힐끗 돌리며 손짓했다. 모두가 그쪽을 바라보자 한 여인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를 따은 중년 여성이 몸을 웅크린 채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다. 저 여자 어떠냐? 내 맘에 드는데. 좋지 좋아. 우리가 있는 곳으로 데려오면 돼. 남성들은 가볍게 임모하더니 여성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여성은 뒤돌아본 것도 아니었다. 그들의 존재 자체를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었다. 여봐요 아주머니. 남성들 중 한 명이 여성을 향해 소리쳤다. 여성은 깜짝 놀라며 몸을 돌렸다. 뭐야? 어딜 그렇게 급히 가는 거야? 여기 좀 있다가요. 여성은 남성들의 모습에 당혹스러워했다. 하지만 그들의 강압에 쉽게 밀려났다. 남성 중 2명이 여성의 두 팔을 꽉 붙잡고는 옆길로 끌고 갔다. 여성은 발버둥치며 외쳤지만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싫어. 놓지 마. 나 지금 귀가해야 해. 그녀의 외침은 점점 멀어져만 갔다. 어둠만이 그녀의 비명을 삼켰다. 해가 저물고 한밤중이 되자 이번에는 다른 한 곳에서 비명소리가 울렸다. 낡은 건물 뒤편 어두운 숲을 사이로 누군가의 신음소리가 새어나왔다. 꺄가. 살려주세요. 주춤거리며 숲속을 빠져나오는 여성의 모습이 보였다. 머리가 삐걱거리고 차림도 엉망이었다.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린 뒤 주저앉아 몸을 움츠리며 울었다. 딱한 상황이었다. 아마 방금 전에 성폭행을 당한 모양이었다. 이윽고 그녀는 기력이 다한 듯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리고는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어디론가 향하는 듯 했다. 한참을 가다 그녀는 막다른 골목길에 섰다. 그리고는 이내 무슨 생각인지 주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하지만 곧 엉덩이를 쓸어내렸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다시 한참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허리를 펴며 숨을 크게 내쉬었다. 그리고는 치맛자락을 걷어 올렸다. 이윽고 드러난 것은 그녀의 알몸이었다.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꿇은 그녀는 골목 입구를 향해 자세를 낮추었다. 모든 순간이 영화의 한 장면 같았다. 이게 바로 북한의 한 풍경이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는 예외적인 일이 아니었다. 비단 이런 일만이 아니라 북한에서는 여성에 대한 성폭력과 성착취가 만연한 것이 사실이다. 으아! 먼 산 속 어디선가 여군의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다. 조용한 방공기를 가른 비명은 참혹한 현장을 쉽게 짐작케 했다. 그 소리에 이어 남자들의 휘파람 소리가 들렸다. 야, 그 꼴통 여자는 진짜 야해 보인다. 어디 좀 더 보자. 날 새도록 가볍게 주물러 주겠다. 후. 여군들의 기숙사 주변으로 수군거리는 남군들의 모습이 보였다. 이들은 숲속을 이리저리 기웃거리며 일부러 야단 법석을 떨었다. 그때 한 여군이 기숙사를 나섰다. 커다란 바구니를 들고는 숲으로 향하는 것이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몇몇 남군들은 입가에 웃음을 머금었다. 그리고 그녀를 꼭 뒤쫓기 시작했다. 여군은 숲속으로 들어가 나무 열매와 버섯 따위를 주워 모으기 시작했다. 그녀는 아직 아무것도 모르는 표정이었다. 그러나 어둠 속에서 몇몇 그림자가 바싹 다가왔다. 남군들이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한 것이다. 전현이 오늘 관역이야. 다 같이 놀아주자꾸나. 어휴 아가씨 좀 어루만지게 해달라. 그제서야 여군이 그 광경을 눈치챘다. 그녀는 바구니를 떨어뜨리며 허둥지둥 숲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그녀의 뒷걸음질에 발이 걸려 바닥에 고꾸라진 것이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산 구석구석으로 퍼져나갔다. 하지만 아무도 달려오지 않았다. 대신 잡아끈 소리와 옷까지 찢어지는 소리, 그리고 남군들의 비릿한 농담 소리만이 산속을 메웠다. 야, 인연 꽤 고역이 크던데. 그러게 난 이런 거 좋아하지. 겁탈해주는 맛에 산다니까. 이윽고 여군의 비명은 신음소리로 변하더니 사그라들었다. 얼마 후 숲속에서 남군들이 돌아나왔다. 그들의 얼굴에는 뭔가 심각한 표정이 있었다. 여자들은 다 한 가지야. 겁탈해주면 아주 열혈이 되더라고. 그런데 저번에 있던 여자는 아직 잡혀오지 않았나? 아직 못 잡았지. 전현만 잡히면 단단히 가르쳐주마. 어느새 그들의 대화는 잔인해지고 있었다.
아직 잡히지 않은 여자라니 도대체 누굴 두고 하는 말인지 알 수 없었다. 북한 군대에서 여군들을 향한 성폭행은 빈번히 일어나는 일이었다. 상부의 기강이 무너지면서 이런 일탈이 관행처럼 굳어진 것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군대 내만 국한된 일이 아니었다. 여보 오늘 집에 안 들어가셨어요. 아내의 목소리가 건너길에서 울려 퍼졌다. 이내 주정뱅이 같은 남편의 모습이 보였다. 뭐? 너 지금 뭐랄까? 아내가 황급히 다가왔지만 남편은 아내를 밀쳐내며 욕설을 내뱉었다. 주변에는 아이들도 있었지만 그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요즘 따라 잔소리가 너무 많아. 여자년이 조용히 좀 해라. 어디 가셨다가 오셨나요? 제발 이러시지 마세요. 아내의 예언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여전히 거칠었다. 그리고 이내 아내에게 손찌검을 가했다. 바로 때리기 시작한 것이다. 아내는 넘어졌고 아이들은 삼삼오오 모여들어 울음을 터뜨렸다. 이튿날 아내의 얼굴에는 흉터가 남아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집안일을 도왔다. 오로지 가정 살림을 꾸려가기 위해서였다. 북한 사회에서 이렇듯 여성에 대한 폭력은 일상이나 다름없었다. 배우자나 애인으로부터 구타와 욕설을 들으며 견디는 여성들이 많았다. 이들은 도망갈 곳이 없었고 스스로 가정을 지켜나가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다. 불행하게도 이러한 여성 인권 유린 문제에 대해 북한 당국은 외면하고 있었다. 오히려 이런 풍토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는 북한의 남성 중심 사회와 가부장적 문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였다. 여성은 단지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낳아 기르는 존재로만 여겨졌다. 인권이나 존엄성은 부차적인 문제였던 셈이다. 일부 여성들은 이러한 처지를 개탄하며 불평을 토로하기도 했지만 현실에서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해가 지고 어스름한 밤이 찾아오자 북한의 한 마을에서는 주민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들은 손에 허술한 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마을에 있는 작은 개울가를 향하는 것이었다. 저번에는 여기서 목욕하다 놀란 사람도 있었지. 그러게. 우리 동무들이 좀 제정신이었으면 좋겠네. 홀쭉한 중년 여인 2명이 걸어가며 수군거렸다. 모처럼 하루벌이가 있어서 그런지 그들의 표정에는 피로가 가득했다. 내 와이프도 금성 2호 공장에서 야근하고 돌아오면 꿀사나와. 그렇지 않아도 밥 굶어 댕기는 판에. 요즘 세상에 못 받쳐 먹고 사는 년들이 많잖아. 어쩔 수 없지. 점점 여성들이 개울로 모여들었다. 도착하자 그들은 주위를 두리번거렸다. 그리고는 안심한 듯 옷가지를 벗기 시작했다. 팔에 바구니를 맨 채 옷을 하나둘 벗어나갔다. 봇물이 확 젖은 그들의 몸은 치렁치렁했다. 비누 조각을 들고 발가벗은 채 서로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마을에 온돌방이 많지 않은 터라 이렇게 야외에서 목욕을 하는 것이 그들의 일과가 되어버린 것이다. 야 들었나? 최근에 권모동무 가족이 숨졌다는 소문? 그래? 무슨 일이지? 배고팠나 봐. 어린아이들도 같이 굶어 죽었대이. 한 여인이 씻다 말가 문득 이런 소리를 내었다. 아이가 동반 아사한 가족의 소식에 다른 이들도 움찔하며 고개를 저었다. 최근 북한에서는 극심한 식량난으로 이렇게 아사자가 속출하고 있었다. 국경 봉쇄로 외부 지원이 끊기면서 이미 만성적인 식량 부족 상황이 악화된 것이다. 김정은 정권이 이번에 핵무기 만들려고 자꾸 돈만 쓰다나. 그러게 우리는 고생하면서도 절대 인민을 버리지 말라는 건데. 여인들은 분개한 목소리로 정부를 비판하며 옷을 벗어 몸을 씻었다. 이 정도 야외행위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시간이 지나며 옷차림이 점점 가벼워졌다. 심지어 알몸인 채로 개울을 드나드는 여인들도 있었다. 역시나 그들의 몸은 초췌해 보였다. 옆에서 지켜보던 아이 몇 명은 수군거리며 몸을 가렸다. 엄마 저 이치들이 무섭다. 주의 좀 봐. 어딜 여기가 집인 줄 알고 그러는 거야. 그런 모습에 마을 주민들은 개의치 않는 눈치였다. 오히려 담담한 눈길을 바라보며 서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예전에는 사치였을 행위도 지금은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몸을 가렸다가는 낮에 농사일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해야 했던 것이다. 여인들은 목욕을 마치고 허술한 옷가지를 걸치기 시작했다. 이것저것 얘기를 나누며 마을로 돌아가기 시작했다. 또 내일이면 해 뜨자마자 같은 일을 해야 하는구나. 뭐 내일도 그렇게 살다가. 우리네라고 뭐 대단한 게 있겠나. 어둠이 내린 마을에는 고된 삶을 버텨내는 그들의 구렁소리만이 메아리쳤다. 다음날 북한 국경 인근의 한 마을에서는 또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아파트 베란다에서 CCTV 모니터를 들여다보던 한 중국인 남성이 갑자기 환호성을 질렀다. 와 이거 진짜 잭팟이네. 그의 전방에 놓인 작은 화면에는 북한 주민가정 집안의 한 장면이 비치고 있었다. 화면 속에서 한 커플이 야릇한 행위를 벌이던 참이었다. 이런 진수성찬 영상을 얼마에 팔지? 그는 황급히 화면을 캡처하기 시작했다. 한동안 그가 집중하던 모니터는 지나가던 다른 중국인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뭐 하는 거야? 챗 북한 불법 동영상 잡아 파는 중이야. 잘만 찍으면 한 편에 수백 위안은 받을 수 있거든. 이 일대에서는 북한 주민가정의 CCTV를 불법적으로 해킹해 영상을 유포하는 일이 성행하고 있었다. 평범한 북한 주민들도 모르게 자신들의 사생활이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었던 것이다. 이번에도 가정 컨텐츠 40만 가구분이 잡혔대. 다 팔리면 수억 원은 굴러들어올 거야. 와. 중국 국경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북한 주민들의 사생활이 불법적으로 유출되는 일이 다반사였다. 북한 주민들은 철저한 정부 통제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이 해외로 유출되는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었다. 한편 국경 인근 마을에서는 아사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모습도 목격되고 있었다. 굶주림에 시달리는 이웃 풍경이 이제 일상이 되어버린 것이다. 여보게 오늘 식구들 몇 끼나 먹을 수 있겠어? 글쎄 어제 남은 강냉이를 쪄먹으면 그것도 다일 것 같습니다. 추운 모습의 노부부가 쪼그리고 앉아 작은 화롯가에 머리를 맞대고 있었다. 그들의 허술한 차림새에서는 가난이 느껴졌다. 그럼 내일은 또 어쩌나? 온 가족이 아사하는 건 아니겠지? 글쎄 이번 주 장마당에서 팔 것이라도 있어야겠는데. 노인은 주름진 이마를 손바닥으로 짚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차라리 자신들만 굶더라도 어린 손주들까지 굶주리게 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이다. 북한에서 장마당은 주민들의 유일한 식량 창고였다. 하지만 최근 국경 봉쇄로 물자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장마당마저 셀 물건이 귀해졌다. 결국 주민들은 대부분 아사 위기에 놓이고 말았다. 이 노부부만이 아니었다. 거리를 지나가던 아이들도 꽤 축축한 표정으로 걷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굶주림이 고스란히 배어 있었다. 배고프다. 엄마 빨리 먹을 거 있어. 벌써 배고프냐?
엄마가 해결해보겠단다. 하지만 그 어미 역시 속수무책 같아 보였다. 남편이 실종된 뒤 홀로 가정을 꾸려가느라 밥 한 끼 내기도 버거운 형편이었다. 일부 아이들은 거리에서 구걸하는 모습도 목격되었다. 부모를 잃고 떠돌이 생활을 하는 아이들이 있었던 것이다. 한 아이가 초라한 모습으로 행인들에게 손을 내밀자 일부는 그를 내치고 일부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저 불쌍한 꼬마. 저런 아이들 데리고 간 곳이 어딜까? 호찌비가 된 아이들을 바라보는 마을 주민들의 눈길에는 서글픔이 서려 있었다. 북한 당국의 방치로 인해 희생된 아이들에 대한 안타까움이었다. 이렇듯 극심한 식량난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주민들의 모습은 도처에서 목격되고 있었다. 하지만 김정은 정권은 이와는 상관없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고 있었다. 거대한 분열이 북한 사회를 에워싸고 있었다. 한 번은 한 소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한나는 오늘도 어김없이 아침 일과를 시작했다. 낮은 구둣발소리가 강바닥을 울리며 도착한 곳은 함경북도의 한 광산이었다. 겨우 16이 된 나이에 이곳 광산에서 힘겹게 일하고 있었다. 이리 와봐 이년아. 근로과장이 호령했다. 한나는 얼른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 이 구멍에 우두무실 쭈그리고 앉아. 당장 내려가 석탄을 캐올 차례야. 한나는 망연자실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그녀는 이곳에서 석탄을 캐는 광부들의 모습을 자주 지켜보았다. 구덩이에서 석탄을 캐다 바닥으로 기어나오는 그들의 모습은 말 그대로 지옥 같았다. 하지만 한나가 어렵사리 입을 열었다. 이곳은 위험하다고도 했습니다. 무서워요. 뭐? 얘는 왜 그렇게 겁이 많지? 과장이 비웃었다. 너도 너가 대체 무엇 때문에 여기 와 있는지 모르겠구나. 이강철의 나라에서 내가 움츠린다고 어디 살 자리가 생기겠니? 과장의 호통에 한나는 움츠러들 수밖에 없었다. 그녀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나서부터 이곳에 와 있었다. 국가를 위해 고단한 노동을 감내해왔지만 오늘만은 용기가 나지 않았다. 꼴불견이군 이년아. 과장이 손사래를 쳤다. 빨리 내려가 석탄이나 캐. 그렇지 않으면 정치범 수용소로 보내주마. 한나는 그제서야 주춤주춤 광산 구멍으로 기어들어갔다. 비좁고 훈훈한 내부에는 캄캄한 어둠만이 가득했다. 석탄 캐는 다른 노동자들의 모습이 간간히 보일 뿐이었다. 석탄을 캐는 동안 한나의 눈에는 금세 땀이 맺혔다. 온갖 먼지와 열기가 배었다. 정작 위험천만한 이곳에서 아무런 보호 장구도 없이 열심히 석탄만 캐야 했다. 한나는 1시간쯤 더 일하다 결국 기절했다. 동료들이 그녀를 부축해 밖으로 끌어내자 과장이 야유했다. 이년은 당장 시설로 넣어버려야겠구나. 한번 부지런해진 줄 알았더니 이렇게 한나는 정치범 수용소로 실려갔다. 뜻밖에도 그곳에는 재미난 친구 몇몇도 와 있었다. 13살 때부터 그들과 한솥밥을 먹은 터라 정작 돌아가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도대체들 한나가 왜 여기에 와 있는지 생각해봤니? 친구 윤호가 말을 건넸다. 내가 부모를 여의고 혼자 남겨졌을 때 가족도 집도 없었잖아. 그런데도 당국에서 너를 이렇게 수용소로 보낸다. 윤호의 말에 한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가족이 없는 그녀에게 유일한 보금자리는 바로 이 수용소뿐이었다. 맞아. 너처럼 부모 잃은 아이들이 여기로 오는 거야. 집이 없으면 여기가 집이 되는 거지. 하지만 우린 여기서 뭘 하는데. 일만 죽겠다고 하면서. 윤호는 한나의 등을 힘주어 두드렸다. 그의 손에는 이미 진표가 났고 굳은 살이 박였다. 너는 아직 모르는구나. 우리는 전부 정치범들이야. 이 수용소에선 평생 일하다가 죽어야 한단다. 무슨 소리야. 정치범이 뭔데? 한나는 눈살을 찌푸렸다. 윤호는 씁쓸한 표정으로 미소 지었다. 바깥 사회에서는 이렇게들 숨어 살아가지만 여기서만큼은 편안한다. 여기가 진짜 우리 집이니까. 그날 이후 한나는 정말로 정치범 수용소 생활에 적응해갔다. 어차피 가족도 보금자리도 없었기에 여기서라도 살아가는 수밖에 없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내다 어느덧 20살이 되었다. 자, 이제 네가 수용소 대장이 되었으니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 한 관리원이 말했다. 이곳을 결코 비판하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단다. 한나는 엄한 그의 눈빛을 보며 입술을 꾹 깨물었다. 수용소 생활이 힘들어 투덜투덜 불평이라도 하면 곧장 처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있었다. 그날 이후 한나는 동료들을 이끌고 열심히 일했다. 바깥 세상은 꿈에도 그리지 못했다. 도주하려던 이들이 있어 총살당하는 것을 가까이에서 봤기 때문이다. 해가 갈수록 그녀는 차츰 나이를 먹어갔다. 쾌한 젊은 소녀에서 초췌한 중년 여성으로 변해가는 것이었다. 머리카락 하나 틀리면 지옥과 같은 매질을 견뎌야 했다. 가족들 잃은 게 억울해? 동료 중 한 명이 물었다. 안 그래도 돼. 서로가 가족이란다. 우린 영영 여기에서 살아갈 테니까. 한나는 무덤덤히 고개를 저었다. 그녀는 이제 모든 것이 다 무의미하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저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처지가 되어버렸기 때문이다. 어릴 적부터 TV나 라디오를 통해 지도자 동지의 활동상을 보며 자랐죠. 모든 방송이 그렇게 우리 지도자를 찬양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보고만 있었을 뿐 별다른 의심은 없었습니다. 다른 나라 소식은 전혀 접할 수가 없었으니까. 인터넷 같은 건 물론 꿈도 못 꿨죠. 우리만의 인터넷 광명으로는 당국이 통제한 정보 외에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자라면서 수많은 규율과 규제를 접하게 되더군요. 지도자에 대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다 지켜지고 있었죠. 어길 시에는 가족까지 철저히 처벌을 받았습니다. 언젠가부터 의문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방송에서 보여주는 것과 현실이 다르다는 걸 느끼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의심조차 감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감시와 통제가 너무나도 심했으니까요. 이런 북한의 현실을 겪으면서 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습니다. 당국의 선전이 아닌 진짜 세상 이야기 말입니다. 하지만 그게 너무나 어려웠죠. 정보가 철저히 차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저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따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이웃 주민들 중에는 듣보잡이 때문에 몹시 고통받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반동적 행위나 발언을 했다고 딱지만 부추동 가족이 정치범 수용소에 끌려왔죠. 심지어 어린 아이들조차도 빠짐없이 수용되는 걸 보았습니다. 수용소 생활은 말로 다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가혹했다고 합니다. 강제노역과 고문, 굶주림 등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존엄성조차 유린당했다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었죠. 하지만 당국의 입에서는 그런 끔찍한 실상에 대한 말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송을 통해서는 오직 지도자의 현지 지도 모습과 북한 근로자들의 열렬한 환호 장면만 반복해서 내보냈습니다. 마치 모두가 행복한 나라처럼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힘겹게 이어가야 했습니다. 배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자 많은 이들이 장마당에 몰려들어 식량을 구하려 했지만 너무나 가난해 구입조차 어려웠죠. 그러다 보니 아사다도 속출했습니다. 하지만 방송에서는 이런 참혹한 현실은 절대 다루지 않았습니다. 오로지 지도자를 찬양하고 체제에 대한 충성을 강요하는 선전물뿐이었죠. 주민들에겐 북한 외의 세상을 엿볼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세뇌 교육을 받으며 자랐기 때문에 많은 이들은 당국의 말을 그대로 믿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어린 시절 기억 속에는 수많은 영화, 소설, 공연물 등에 등장하는 미제와 그 주국들에 대한 비방이 가득합니다. 미국과 자본주의 국가들을 악마하고 우리 체제의 우월성을 주입시키는 선전선동 교육이 계속되었죠. 하지만 제가 점점 자라면서 그런 교육에 의문을 품게 되었습니다. 왜 우리만 고립되어 있고 다른 나라들과는 교류가 없는지 이해하셨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의문을 꺼내기는커녕 말조차 꺼내기 어려운 분위기였습니다. 몇몇 이웃들이 체제에 대한 작은 비판으로 금방 끌려가 행방불명되는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철저한 사상 감시와 통제 때문에 그런 의심조차 품을 수 없었죠. 제가 조금씩 성장하면서 북한 외부의 정보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밀수된 한국 드라마나 영화 영상물을 통해서였죠. 그러면서 체제에 대한 회의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외부 정보를 접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감시와 단속이 극도로 심해져서 어렵사리 구한 정보들 역시 숨겨야만 했죠. 발각될 경우 영문도 모른 채 수용소로 끌려갈 테니까요. 한편으로는 공포에 떨어야 했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진실에 대한 갈증을 느꼈습니다. 국영 매체에서만 보여주는 단편적인 정보로는 채워지지 않는 궁금증이 생긴 것이죠. 그렇게 외부 정보를 접하면서 북한 체제와 당국의 선전에 대한 의구심이 점점 커져갔습니다. 특히 북한 밖의 세상은 방송에서 보여주던 것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국영 매체에서는 자본주의 국가들을 가난하고 부패한 나라로 묘사했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였던 것이죠. 우리보다 풍요롭고 자유로운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주입된 것과는 정반대의 진실을 접하게 된 거죠. 하지만 그런 외부 정보를 접하다 들키면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수많은 이웃들이 그렇게 영양행방불명된 것을 보았기에 몹시 두려웠죠. 감시와 통제가 극에 달해 숨죽이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여러 경로를 통해 외부 정보가 북한 내부로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밀수된 영화나 드라마, 음란물 등이 암암리에 돌기 시작한 것이죠. 물론 발각되면 가혹한 처벌이 따르지만 그래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했습니다. 진실에 대한 갈증 때문이었습니다. 당국이 내보내는 선전방송 말고는 다른 정보가 없었기에 숨어서라도 외부 소식을 접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구한 정보를 통해 북한 밖 세상을 엿볼 수 있었죠.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당국의 선전에 회의를 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배웠던 것과는 전혀 다른 현실을 목격하면서 체제에 대한 불신이 싹 텄던 것이죠. 북한 당국은 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외부 문화 유입을 철저히 차단하기 위해 다양한 단속과 통제 조치를 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미 진실의 문은 열린 상태였죠. 정보는 암암리에 퍼져나갔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의 의식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 당국의 정보 통제와 선전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많은 주민들이 진실을 알게 되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의구심이 커져만 갔습니다. 특히 열악한 생활과 식량난 등으로 인해 정권에 대한 반감이 높아지고 있었죠. 더욱이 밀수되어 들어온 외부 정보를 통해 북한 밖의 자유로운 세상을 접하게 되면서 많은 이들이 현실의 좌절감을 느끼고 체제를 환멸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지 흘러나온 소문가를 믿는 것만으로도 큰 위험을 감수해야 했지만 진실에 대한 목마름은 점점 더 커져만 갔습니다. 젊은 세대들 사이에서는 당국의 선전과 실제 현실 사이의 괴리를 절감하며 반체제 의식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 드라마나 영화 등을 통해 자본주의 사회의 모습을 엿보면서 체제에 대한 회의가 더 커졌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일부 주민들 사이에는 작은 규모의 시위나 항해 시도도 이어졌습니다. 물론 당국의 대응은 철저했고 발각된 이들은 가혹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체제 인식은 계속해서 퍼져나갔습니다. 결국 북한 당국은 주민들의 의식 변화가 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판단, 외부 정보 차단을 위한 전방위 통제에 나섰습니다. 국경 지역에 대한 감시를 한층 더 강화하고 정부 통신 수단에 대한 단속도 실시했죠. 심지어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시청한 혐의만으로도 가족 전체가 체포되는 일이 비일비재해졌습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외부 정보의 유입 물꼬는 완전히 막기 어려웠습니다. 주민들의 반체제 인식도 쉽게 사그라들지 않았죠. 오랜 세월 당국의 선전에 노출되어 왔지만 이제는 진실을 마주해야 했던 것입니다. 차갑고 암울한 현실 앞에서 더는 눈을 감을 수 없게 된 것이죠. 그들의 이야기에 같은 민족이지만 참 심각하다 느낍니다. 다른 이야기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